안녕하십니까. 우린바이오 홍석일입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역군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서 한 180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한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 하면은 이제 여러분 청국장 만드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 EM 이런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무상 내지 좀 저렴하게 농민들에게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미생물 배양 보급 사업을 가장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미생물 많이 써보셨죠? 이렇게 바다다가 여러분들 토양에다가 뿌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 미생물 써보셨어요? 빨래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 미생물을 바다다가 그동안 토양에다가 역병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고, 작물도 많이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도 벌레도 안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미생물 많이 뿌리셨죠? 살아있는 미생물. 그럼 여러분들 토양에 그 미생물들 지금 살아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뿌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센터에서 받아온 미생물도 뿌리셨고,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사온 미생물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만든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을 열심히 그동안 토양에 넣어주고 작물에 살포를 했을 텐데, 그 미생물들이 지금 살아있겠냐 이거지. 지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제일 맞죠.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기 전에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게 농민 토양 분석한 거거든요. 토양을 분석을 했더니 어떤 토양은 미생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연구소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토양 곰팡이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토양은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덮어버립니다. 농민 토양입니다. 이게 어떤 토양은 이렇게 세균들이 주로 자랍니다. 이게 농사짓는 토양입니다. 어떤 토양은 세균도 자라고 누룩균도 자라고 아스퍼질러스도 자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분하고 토양이 똑같습니까? 토양이 다르죠? 토양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분하고 똑같이 같은 동네에서 이분도 고추농사 짓고 이분도 고추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두 분이 토양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 고추농사 짓게 되면 이 두 분의 고추농사가 똑같이 잘 될까요?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제가 30년을 미생물을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150여 분 선생님들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도 뭔가 좀 배우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토양을 제가 가지고 와서 오늘 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요, 여기 똑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 토양의 pH가 다르고 전기전도도가 다르고 내 토양의 선충이 다르고, 여러분 토양에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이 다르고 미생물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 토양이 지금 다른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저한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동안 여러분들 농업대학에서 들으셨고, 아니면 기술원에 예산에 있는 기술원 가서도 강의도 들으셨고, 또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이스터 농업대학에 가셔가지고 3년짜리 과정, 일본도 갔다 오시고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강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선생님들, 여기 국대대 농업대학에서 웬만한 강사님들 섭외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들만 여기 섭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죠. 그러면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토양에 대해서 강의하고 병해충에 대해서 강의하고 작물생리학에 강의하고 발효 이런 모든 걸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할 때 여기 농민들 농사 잘 되라고 강의합니까? 농사 망치라고 강의합니까? 너무 뭐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농사 잘 되라고 강의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 농사를 졌다, 만약에 내가 농사를 잘 몰라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올해 여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토양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작물 생리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병해충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농사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농사 짓어요.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육 그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동안 내가 만약에 10년 농사 졌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교육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0년 교육 받았다? 그러면 좀 있으면 내년도 1월, 2월에 가면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그럼 영농설계 교육에서 한 40개의 과정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강의 다 듣잖아. 마케팅 강의까지 다 듣잖아요. 또 1년 동안 또 이제 뭐 국들의 농업대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뭐 농자재 만드는 방법, 친환경 하는 방법 다 알려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농사를 지었을 때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왜 안 될까? 그게 토양이 다른데. 우리나라 농업 토양, 농업 교육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토양이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의원님 오늘 제 앞에 앉으셨으니까 저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의원님은 농사하시는 분인데 유기농업으로 농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관행으로 그냥 농약도 치고 화학비료도 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밭은. 그러면 여기 선생님 밭하고 제 밭하고 똑같겠습니까? 유기농 토양과 그냥 화학농약, 화학비료 쳤던 토양이 똑같지가 않겠죠?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영양제를 사갖고 왔다. 영양제를 사갖고 왔다. 그럼 영양제를 사갖고 왔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써있죠? 100평에 한 병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100평에 한 병이라고 써왔으니까 나도 100평에 한 병 썼을 거 아닙니까? 유기농 토양도 100평에 한 병이라고 써있으니까 유기농 토양도 100평에 한 병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볼 때 토양이 지금 수준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 한 병, 이거 한 병 넣은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유기질 비료, 토양계량제, 퇴비, 거기 뒤에 보면 다 똑같이 써있잖아. 일률적으로. 뭐 이거는 200평에 10포를 쓰십시오. 이건 1000배를 쓰십시오. 500배를 쓰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기농이든 관행이든 안 가리잖아. 그러면은 그동안 토양이 좋은 밭도 한 병을 썼고 토양이 나쁜 밭도 한 밭을 썼고 이래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누나가 약국을 하는데 수원에서 왔는데 제가 우리 누나가 약국을 하면 이제 레모나 있죠, 여러분들. 비타민C 레모나를 이렇게 이제 그냥 박스로도 안 주고 이렇게 고무줄로 둘둘 말아가지고 줘요. 아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누나가 돈독이 올랐는데 그걸 줄 리가 없어. 근데 이걸 이제 주라고, 지금 먹으라고 그래요, 저보고. 비타민C를. 그럼 이제 하나씩 먹습니다. 근데 그러다 가끔씩 이제 통화하다 보면 이제 내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가고 감기에 걸리면 우리 누나가 뭐라냐면, 야, 그거 3개, 4개씩 막 먹으래요. 비타민.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비타민C, 뭐 영양제 같은 거 하나씩 드시다가도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좀 더 드시죠? 네. 우리 체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할 때는 한두 개 먹다가 안 좋으면 더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토양도 건강한 토양과 지금 pH가 산성화가 되어 있다거나 정기전도도가 높아가지고 염류장애에 집적이 됐다든지 연장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토양에 대해서는 뭔가 더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왔어. 그냥 업체에서 그냥 이거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냥 쓰라는 대로 써왔던 거지. 그러면서 내 농사가 잘 되길 바랬던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뭘 답변을 다 드리고 갈 거예요.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리고 갈 건데,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때 미생물을 배양을 할 때 그거를 30도씨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서 배양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그리고 미생물 배양할 때는
거기다가 먹이를 뭘로 주느냐면 포도당, 펩톤, 아미노산, 미네랄 아주 좋은 양분들 막 500g에 15만 원짜리 이런 양분을 줘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게 양분이거든요. 이게 양분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다 해외에서 수입해갖고 만드는 배지입니다. 미생물 배지. 여기에 곰팡이 키우는 배지가 따로 있고 세균 키우는 배지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은 500g에 싼 거 8만 원, 비싼 거는 유산균은 뭐 1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완전 배지입니다. 엄청난 양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미생물은 지금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배지에서 좋은 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30도씨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놈들입니다. 그죠? 맞죠? 그럼 이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여러분 토양에 집어넣으면 이 미생물들이 여러분 토양에 들어가니까 지가 먹던 그 양질의 양분이 있습니까 토양에? 얘는 30도에서 곱게 자란 놈인데 토양에 떨어지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물도 없고 갈증나고 그러면 이 곱게 자란 놈이 그 토양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막 병원균을 물리치고 토양 선충을 죽이고 이런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못해요. 못하죠. 솔직히 우리가 미생물을 그동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썼지 않습니까? 미생물을 쓰게 되면은 역병이 덜 고야. 그리고 거기 써있지 않습니까 또. 미생물 배양실 앞에 가면은 미생물을 쓰게 되면은 염류장애가 해소가 되고 수량이 증가가 되고 당도가 올라가고 뭐 좋은 얘기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미생물을 쓰면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가다가 썼는데 솔직히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오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부터 우리가 미생물 배양 보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이제는 미생물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지. 부여는 안 그래요. 부여는 지금 토착 미생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데고 지금 부여에서 하고 있는 이 토착 미생물 보급 사업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주가 주목하고 있고 의성이라든지 창녕 일단 지금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그동안 미생물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설명을.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토양에서 이거 곰팡이 배양한 겁니다. 이거 곰팡이 이게 병원균이 됐든 아니면 뭐 유익균이 됐든 이런 곰팡이가 자랍니다. 이 곰팡이 위에다 여러분들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제가 한번 물을 한번 좀 물어보세요. 물을 이걸 부어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홍석일 박사님께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방울방울 이게 뭐야? 또르르 연꽃잎이 흘렀어요. 물 떨어지듯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곰팡이에다가 물을 떨어뜨렸거든요. 물을 떨어뜨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연꽃잎 있잖아요. 연꽃잎 9대 물 떨어지면 됩니까? 댕글댕글 굴러버리죠. 이렇게 굴러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냐면 곰팡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곰팡이는 이 껍데기가 키틴하고 지방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안 먹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곰팡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버섯입니다. 버섯이 곰팡이입니다. 버섯 이렇게 숲에 버섯 이렇게 있는데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버섯이 이렇게 졌습니까? 비 많이 온다고? 안 졌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부여에 메론도 재배 많이 하시죠? 고추 재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토마토 재배 많이 하시죠? 그러면 농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곰팡이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곰팡이병 여러분들이 아는 곰팡이병 뭐가 있습니까? 흰가루병, 녹균병, 역병, 탄저병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뭐 제비곰팡이라든지 뭐 흰잎 마른병이라든지 아니면 탄저병이라든지 아니면 벼의 도열병이라든지 문고병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곰팡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곰팡이병 많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곰팡이가 왔을 때 농약을 사갖고 오겠죠? 농약을 사갖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액 갖다 붓는 거 아니죠? 이거 물에 희석하죠?
그럼 농약을 물에 희석하면 얼마나 희석합니까? 한 농약이니까 1000배 정도? 2000배 정도? 아니면 친환경 농자재는 500배 정도 희석하시죠. 그러면 이걸 1000배 희석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농약이 1리터면은 물을 얼마큼 벌어? 1톤. 1톤이면은 만만한 양이 아니죠? 물 5드럼. 이만한 물 이만한 양에다가 농약 하나 부으란 얘기죠. 그리고 이 골고루 졌죠 여러분들이. 혼합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뿌립니까? 곰팡이 죽으라고 곰팡이에 뿌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거의 물이죠 이거. 농약물이죠. 곰팡이가 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럼 여러분들이 곰팡이 죽으라고 거기다 그동안 뿌렸던 그 농약들이 곰팡이에 묻었을까요? 안 묻겠죠. 그러면 농약을 뿌려봐야 얘들이 안 죽겠네? 네? 죽어요? 이거는 안 죽는다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제가 그 다음 가게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 우기시면 제가 곤란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면 곰팡이병 말고 여러분 농사하시다 보면은 벌레도 있죠. 해충 있잖아요. 해충. 여러분들 안에 해충이 뭐가 있습니까? 노린재 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그 상하게 하잖아. 총벌레, 진딧물, 응애, 흰나방, 총체벌레, 온실가리, 뭐 굴파리, 선충,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벌레들은 물을 먹을까? 물을 떨어뜨리면? 곤충들. 메뚜기에다가 만약에 메뚜기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풀이에 있는 앉아있는 메뚜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면은 메뚜기들이 물이 쫙 묻을까요? 안 먹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송충이 있잖아요. 송충이, 털 달린 송충이. 털 달린 송충이를 이렇게 물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뜨죠. 두 눈 뜹니다. 아무리 막 가라앉혀도 뜹니다. 뭐 가라앉히려면 어떡합니까? 돌. 늦게 오셨죠? 돌.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다 오셨어요? 돌을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송충이가 둥둥둥 뜨는데 송충이를 뜨는 걸 가라앉히는 걸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소 앞에 있는 그 송충이를 잡아다가 제가 여기 비커에다가 넣은 거예요. 송충이 보이시죠 밑에? 여기다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충이가 위에 뜨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뭘 떨어뜨릴 거냐면은 뜨잖아요. 이렇게 떴죠? 여기다가 제가 퐁퐁을 떨어뜨릴 거예요. 퐁퐁 아시죠? 이제 이거 우리 실험실에 있는 그 무슨 뭐 세제, 뭐 이제 요 유리 막대기로 이제 이제 얼마나 묻히냐면은 그냥 요 유리 막대기로 기어이 도망가려고 해서 떨어뜨려봤어요. 저기 삐졌어요. 제가 요거를 얼마큼 했냐면 1cm도 안 묻혔어요. 지금 퐁퐁을. 근데 저기 요 유리막대로. 그리고 요걸 옆에다가 휘 졌어요. 그냥 뭐 부은 것도 아니죠? 아니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막 발악을 하잖아요. 여기 아까까지 보시면은 되게 막 물에 올라가는 놈을 떨어뜨리고 물을 갖다 붓고 돌을 안 묶었어요 제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라앉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퐁퐁을 갖다가 분 것도 아니고 그냥 젓가락으로 한 1cm 정도 묻혀가지고 옆에다 휘휘 젓죠. 젓더니 그냥 가라앉아 버렸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칠판 좀 제가 쓰겠습니다. 농사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파리에다가 연면살포 많이 하시죠? 영양제 잘 자라라고. 그 영양제를 뿌리거나 농약을 뿌리거나 뭐 여러 가지를 뿌리는데 이파리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떨어지면 잘 먹습니까?
잘 안 묻죠? 잘 안 묻는데 왜 안 묻냐면 이파리에는 모든 표피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왁스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파리가 보면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이파리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이렇게 댕글댕글 맺힙니다. 그죠? 그 제가 이제 뭐 시골로 맨날 연구하러 다니는 시골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씩 이제 가다가 이제 남자 소변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길가에 차를 대고 시골이니까 차를 대고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그 밑에 클로버 있잖아, 클로버. 클로버의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변을 보면 클로버 이파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클로버 이파리가 물을 하나 먹더라고. 클로버 이파리 물이 동일den을 맺힙니다. 그죠? 근데 물을 넣으면은 물을 집어넣으면 이 이파리는 여기 이파리 표피에는 왁스라고 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물을 안 먹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다가 아까 그 송충이 가라앉은 물 있죠? 그걸 좀 이렇게 묻혀버리면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퍼집니다.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게 퍼진다고. 그러면은 이 물하고 이파리하고 요 닿은 요 면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요거를 뭐 닿은 면이라고 그러겠죠. 접촉면이라고 그러겠죠. 아니면 경계면이라고 하겠죠. 요거 아무래도 물하고 이파리하고 어쨌든 닿은 면이잖아. 경계면이잖아. 경계면에서 앞에 있는 경자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계면이라는 게 되겠죠. 그런 계면이 뭡니까? 한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지경계자를 쓰고 정팔면자를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계면이죠. 근데 퐁퐁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면이 넓어졌죠. 계면이 우리 넓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유식한 말로 의원님 부여군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활성화시킨다 얘기죠. 부여의 일자리를 갖다가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렇게 좀 약간 그 위축됐던 것들을 넓히는 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유식한 말로 활성화시킨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써먹자고. 계면이 요만했는데 퐁퐁을 넣어주니까 계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면이 넓어졌잖아. 그럼 계면이 활성화가 됐잖아. 그럼 퐁퐁이 뭡니까? 계면 활성제. 그죠? 계면을 경계가 되는 면을 넓혀주는 제품이다 이거죠. 그럼 퐁퐁이 계면 활성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고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근데 계면 활성제 뜻이 뭡니까 그냥? 계면 활성제 뜻은 경계가 되는 면을 넓혀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얘네들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계면 활성제는 구조가. 근데 여기 위에는 기름을 좋아하고요. 반대편은 물을 좋아합니다. 요게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는 막대기처럼 생겼는데 한쪽은 물을 좋아하고 한쪽은 뭘 좋아한다고? 기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집에서 삼겹살 구워드시죠? 삼겹살 다 먹고 나면 접시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기름 묻어 있죠. 그 기름 묻어 있는 데다가 어머니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이러면은 그 기름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네. 오늘 협조를 좀 잘해주세요. 아 그래요? 자리 바꾸시죠.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기 집에서 삼겹살을 잘 이렇게 구워가지고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드시잖아요. 대신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접시에 기름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럼 묻어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묻어 있는 걸 퐁퐁을 안 쓰고 세제 안 쓰고 마무리 물티슈로 닦고 막 그래도 미끌미끌한 건 남아 있잖아. 근데 세제로 설거지를 못 쓰는데 뽀소도 K죠.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접시에 기름이 묻었어. 기름이 묻어 있는데 여기다가 세제가 들어갔다. 세제가 계면 활성제라 그랬고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럼 얘가 여기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앞자리가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앞자리가 기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앞자리가 기름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붙겠죠. 기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물로 헹구죠. 물로 헹구지 설거지하고 그럼 물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물이. 그럼 뒤에들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뒤에들 물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물 좋아하는데 물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근데 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면은 이 앞자리가 어떻게 돼?
지금 따라가야죠. 그럼 따라가는데 얘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기름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럼 따라갈 때 얘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안고 가죠. 안고 가면 여기 있는 기름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계면활성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안 섞입니다. 이거 물과 기름이 뭐 잘하면 섞인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데 계면활성제가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물과 기름이 붙어 안 붙어요? 붙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곰팡이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을 안 먹는데 거기다가 퐁퐁을 좀 넣어주면 걔네들이 물을 먹습니다. 벌레를 죽일 때 벌레약을 칠 때 퐁퐁을 섞어치면은 걔네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면살포 할 때 연면살포 하잖아요. 연면살포 할 때 그냥 뿌리게 되면 툭툭 다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좀 세제를 섞어주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양에다가 관주할 때 선충을 죽이려고 아니면은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려고 관주해 주잖아요. 관주. 요즘 토양들이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을 많이 안 먹는다고. 근데 거기다가 세제를 섞어주면 깊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그럼 이걸 써먹자는 거지. 우리가. 근데 계면활성제가 계면활성제 드세요? 계면활성제. 이번에 계면활성제 드세요? 선생님 계면활성제 안 드세요? 화나셨어요? 네. 웃으면 선생님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커피에 보면 저는 이게 보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믹스 커피를 먹어요. 믹스 커피가 최고죠. 저는 아직까지도 아메리카노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나는 그 숭늉 탐물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커피 믹스에 뭐뭐 들어갑니까 원료가? 커피하고 설탕하고 프림만 들어가죠. 프림 뭘로 만든 겁니까? 프림을 보면 지금도 가면 그 슈퍼에 가면 팔아요. 동서 프리마를. 그 프리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00% 식물성 야자유로 만든 이라고 써있습니다. 야자유, 코코넛 오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로 만들었다고. 100%로 만들었대. 100%래. 그러면 프림이 코코넛 100%라면은 그게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 동동동 떠야 되죠. 근데 실제로 프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어떻게 돼? 쫙 퍼지죠. 왜 그럴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들 먹는 분유이죠. 분유. 아이들 분유 먹잖아요. 깐난애기. 분유는 뭘로 만든 겁니까? 분유는 말 그대로 소젖 아닙니까? 유지방? 소젖 유지방에서 물만 날려가지고 가루마루 만든 게 그게 가루 문자에다가 전유자 써가지고 분유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 유지방이죠. 그럼 유지방이면 그 분유가 어떻게 돼야 돼? 물에 떠야 돼? 가라앉아야 돼? 떠야 되죠. 그건 완전히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유지방이니까. 근데 분유 물에 풀립니까? 아예 계속 뜹니까? 풀리죠. 왜 풀립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빵 좋아할 때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밀가루에다가 그냥 밀가루에다 물만 넣어가지고 반죽해갖고 빵 만들면 그 빵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과점에서 먹는 아주 그냥 그 기름이 기가 자르르 돌고 말이야 향기도 있고 버터가 들어가서 그래. 근데 버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버터는 마가린처럼 생겼죠? 마가린처럼 생긴 걸 그 밀가루에 어떻게 묻힙니까? 그 가루에다가. 그럼 버터를 어떻게 물에 풀어야 되죠. 물에 풀어가지고 버터를 물에 녹인 다음에 그 물에 녹인 물을 가지고 반죽을 해야지 밀가루 사이사이에 그 버터가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야 빵이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럼 버터를 물에 녹이려면 뭘 넣어야 돼? 넣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나 뭐 비누도 당연한 거 다 계면활성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를 지금 매일 쓰고 있으면서 계면활성제에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면활성제 하면 뭔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착제 계면활성제, 침수제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우시고 집에 가갖고 침수제, 전착제 얼마입니까? 가격으로 한 4, 5천 원 하죠. 뭐 카바나 실웨이시나 이런 거 4, 5천 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코니도나 모스피라 같은 거 농약 쓸 때 같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4, 5천 원밖에 안 하지만 그것도 1년 동안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제까지는 만만한 걸 떠나서 그냥 전착제를 왜 썼습니까? 농약사 사장님들이 그냥 권장해 주니까 아 같이 써야 되나 보다라고 쓴 거죠. 근데 이게 전착제라고, 그게 계면활성제라고. 그럼 계면활성제로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요거 지금 물 안 먹었잖아요, 어머님. 저 혹시 누가 퐁퐁 갖고 오면은 퐁퐁 좀 풀어요. 다음 떨어뜨려. 그럼 이거 물 먹어. 내가 눈에 보는 앞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에다 물을 떨어뜨립니다. 물을 떨어뜨렸죠. 지금 이게 진딧물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현미경으로 지금 보면서 물을 떨어뜨렸어요. 여기다가 등짝에다가 물을 하나도 안 먹죠? 물 옆에다 막 발로 막 치워내죠? 물을 또 떨어뜨립니다. 이게 물입니다. 이거 지금 물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을 여기다가 진딧물 등짝 위에다가 2번씩 떨어뜨렸어요. 지금 2번씩. 물 먹습니까? 물 하나도 안 먹죠. 이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친환경,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진딧물 방지한다고 약 뿌릴 때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나온다고. 그럼 약재가 안 먹어. 접촉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약재가 효과가 없다고 그래. 진딧물의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물을 안 먹어. 소수성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진딧물을 잡겠다고. 곰팡이는 물을 안 먹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다 물 뒤집다 갖다 뿌려놓고 곰팡이 안 죽는다고 농약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따지죠. 네가 준 농약 시원치 않다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퐁퐁을 한번 떨어뜨려 봐야죠. 퐁퐁 물을 떨어뜨려 봐요. 아까 송충이 가라앉듯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진딧물이죠. 진딧물이 지금 얘가 지금 이제 막 얘가 침을 지금 여기다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퐁퐁물을 떨어뜨립니다. 가라앉죠? 다 먹잖아요. 물이 그냥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현미경에 막 이게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실시간이야. 실시간 이게. 아까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이 계속 밀려나갔죠. 진딧물 절대로 안 먹었죠. 근데 퐁퐁을 좀 넣어주니까 그냥 다 먹어 들어가잖아. 근데 좀 더 말리면 또 이놈이 또 그냥 그대로 또 이제 기어 나갑니다. 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 속에 진딧물을 죽이는 어떤 살충 성분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친환경 약자가 들어있다든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약자가 다 묻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더 잘 죽을 거냐 이왕이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비싼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한번 써먹어보라는 거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베란다에 보면은 그 고무나무 이파리 있죠. 고무나무가 어때요? 이파리가 그냥 반들반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 한번 떨어뜨려보고 퐁퐁을 그냥 이 종이컵에다 물 받고 요만큼 받고 젓가락으로 퐁퐁을 딱 찢었다가 휘휘 줘. 그러면 그거 거의 퐁퐁이 거품도 안 납니다. 그 물을 바로 그냥 옆에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걔가 쫙 먹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써먹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계면활성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면활성제를 이해하고 이거를 활용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부여군에서는 지금 토착 미생물이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토착 미생물. 근데 토착 미생물을 보급을 해줘도 얘네들이 어쨌든 뿌리라든지 좀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표피내에서 그냥 하면 탭이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퐁퐁을 한 말에 10cc 한 말에 미생물 배양에 할 때 한 말에 10cc만 쓰시면은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야, 우리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퐁퐁을 갖다가 뿌리게 되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먹잖아. 그럼 퐁퐁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교육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면활성제는요 전 세계에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미국은 EPA라고 있어요. EPA 환경보호구, 우리나라 환경부인데 모든 계면활성제를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어요. 계면활성제를. 그래서 1급은 위험한 거, 2급은 좀 조심해 써야 되는 거, 3급은 안전한 거, 4급은 먹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면활성제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난황류라고 들어보셨죠? 이제까지. 난황류. 이제 농가원의 지영진 박사님이 개발하셔가지고 보고했잖아. 난황류가 뭡니까? 식용유가 물에 안 풀리죠, 절대로. 근데 식용유에다가 물에 풀리기 위해서 뭘 넣습니까? 거기다가 노른자를 넣죠. 그럼 노른자가 무슨 역할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노른자가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준 거예요. 레스틴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퐁퐁을 갖다가 이거 한 컵을 쓰기 귀찮으면은, 불안할 것 같지만, 계란 노른자 7개. 7개씩 딱딱. 한 마리.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비린내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거기에 천연 계면활성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저는 이학 박사거든요. 왜 계면활성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학 박사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유전공학을 전공했다고. 여기 김양태 어디 있어요? 김양태. 저기 있다. 제가 제 동기예요, 제가. 저 친구가 저랑 같이 유전공학과 동기입니다. 근데 저는 유전공학을 할 때, 좀 박사 받을 때 저는 당뇨병 연구를 했거든요. 유전공학이 뭐라는 데냐면은, 유전공학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DNA 레벨부터 연구해가지고 병이 왜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데거든. 그럼 우리는 생활 시간에 서펜트한테 이 계면활성제를 우리 따로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는 배웠는데 농업 쪽에 와가지고 보니까 농민들이 전착제를 많이 쓰고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더라는 거지. 일본에서 수입이 된 뉴오스막이라고 25,000원짜리 이런 걸 쓰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비싼 걸 쓰지?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실험 있죠, 이것들 제가 다 직접 한 거예요. 아까 송충이 가라앉는 거 제가 이거 저기 핸드폰으로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것도 현미경으로 제가 다 찍은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실험실에 있길래 그냥 실험실에 그때 마침 뭐가 있었어 그때? 퐁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퐁퐁 가지고 실험한 거라고 해서 내가 퐁퐁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퐁퐁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하시라고. 그때 저번에 전주를 갔더니 전주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저거? 트리오는 어떠냐, 트리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우리 남자들이 뭐 알아? 그냥 우리는 퐁퐁하면 다 세제지? 근데 그분은 나한테 와갖고 트리오를 쓰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무슨 퐁퐁 팔러 온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가 괜히 트리오한테 공격받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원대학교를 들어가다가 그 이마트를 들어가서 그걸 사러 트리오를. 근데 트리오를 사러 갔는데 나는 세제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세제가 보니까 이 마트에 가니까 한 줄이 세제더라고. 그렇게 많아. 그래서 트리오를 사러 보니까 또 옆에 보니까 순셈이라는 게 있어. 그거 나중에 좀 알아. 들어가서. 자연폼도 있고 이래. 그래가지고 아는 걸 한 10개 다 샀어. 세제를. 그래가지고 실험실에 딱 와갖고 우리는 거기 항상 세충 사육실이 있으니까 벌레를 하고 곰팡이를 가져다가 딱딱딱 떨어뜨려봐. 동시에 딱 떨어뜨려봤어요. 퐁퐁이 제일 나아. 왜 그런지 몰라. 그건 모르는데 퐁퐁이 제일 나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제를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 계면활성제가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요건 기름을 좋아하고 뭐 반대편은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계면활성제? 이게 뭡니까? 얘는 물보다 뭘 더 좋아한다? 기름을 더 좋아한다. 어떤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기름보다 뭘 더 좋아한다? 물을 더 좋아한다. 이게 바로 자연풍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썼던 하이타이. 하이타이 아시죠? 빨래 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구나. 근데 농약에 많이 들어. 농약에 왜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느냐? 특히 농약에 보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농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를 여러분들 물과 기름을 섞여주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그 농약의 원료는 뭐다? 오일 베이스다. 오일,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얘를 유화시키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계면활성제가 농약의 성분이니까 계면활성제가 안 좋은 거구나. 물론 계면활성제는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중에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퐁퐁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또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원리를 쫙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요 남양주에서 토양이 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토양이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토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양을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 미세먼지 나왔냐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꼬물꼬물한 거 다 보이시죠?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움직이죠? 이게 토양의 선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양의 선충인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요거를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토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얼마큼 있냐면요, 여러분 토양 흙 있죠? 흙을 갖다가 한 숟가락을 뜨면은 얼마 정도 있냐? 없다 그러면 10마리 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근데 많으면은 600마리 정도 있습니다. 600마리 아까 보셨죠 그거. 근데 남양주에서 유기농 하는 파프리카를 하시는 분인데 내 토양에 선충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작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병이 줄 알고 역병 곰팡이랑 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선충들이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 선충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선충을 자세히 보면은 현미경으로 이제 어떻게 확대를 이제 400배 확대해 보면은 선충이 앞에 보면은 이 앞대가리에 침이 있어요. 침, 목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충인데 이거를 제가 부여에서 제가 작년 동안 1년 동안 부여의 토양을 마치 사사치 뒤졌거든요. 뒤져가지고 거기에 이 선충을 죽이는 미생물들을 찾아냈어요. 부여군에. 근데 그게 부여 토착 미생물인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질센터에서 배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드린다는 거지. 근데 그게 기존에 있는 미생물들과 차별점이 뭐냐? 기존에 있는 미생물들은 아까 그랬죠. 말씀드렸지.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는 미생물들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액티비티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배양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리고 부여 지역에서 불리한 미생물들이에요. 얘도 우리 수성님께서 말씀하신 EM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일본에 있는 히가데루 교수님이 개발한 일본 미생물입니다. EM은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그 효과 있는 미생물들이라고 하는 그 약자의 EM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수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생물들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일본 미생물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부여군만의 토착 미생물을 분리해서 그 미생물들을 농업인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였고 그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론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미생물 하나, 선충을 방지하는 미생물 하나, 그리고 축산에 집어넣었을 때 똥을 발효자시키고 냄새를 없애게 하는 미생물들, 그리고 식물 호르몬을 분비하는 미생물 4개를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부여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납품을 한 거를 이제 하면 여러분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분리한 토착 미생물을 받아다 쓰시는 최초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선충입니다. 이게 선충인데 이 앞에 침 보이시죠? 이 앞에 있는 침. 요게 요 침을 가지고 뿌리에 박아버려요. 요놈이.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선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보시면은
앞에 침 같은 게 없죠. 입 안에 침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이제 오시면은 이거를 무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지금 시원찮아. 뭔가 이상해. 근데 원인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이제 유영재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시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토양을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토양에 선충이 있는지. 자, 제가 선충이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여러분들이 뭘 심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토양에 뿌리가 있는데 이 선충이 와가지고 선충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있는 침이 있다 했잖아요. 침을 여기다 박아요. 뿌리에다가 박아가지고 약물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약물을 쭉쭉 빨아먹으면 얘가 저 뱀같이 생긴 애가 얼마큼 빵빵해? 얘가 이만큼 빵빵해집니다. 얘가 엄청나게 빵빵해. 약물을 그만큼 빨아먹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그냥 침 박고 기도 있을까? 침을 빼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침을 빼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침 박았던 자리 어때요? 침 박았던 자리. 침 박았던 자리가 이렇게 동굴처럼 구멍이 뚫립니다. 이제 전제 설명을 보게 되면요, 그 뿌리 세포벽이 이만하게 동굴이 뚫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차이점.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 세포는 세포 껍데기가 한 겹이에요, 한 겹. 그래서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잖아. 돼지도 집에 키우는 개 키워 안 키워? 안 키워? 말랑말랑한단 말이야. 개들 만져보면. 근데 식물은 껍데기가 두 겹입니다. 세포 막이 있고 세포 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 보면 어때요? 딱딱하잖아. 막 되게 단단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메론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벼라든지 다 식물이죠.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은 식물들은 껍데기가 몇 겹이다? 두 겹입니다. 그러면 뿌리 세포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그럼 토양 속에 있는 역병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이 안으로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벽을 몇 개를 뚫어야 돼요? 두 개를 뚫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개 뚫기가 쉬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병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마치 여기 누가 구멍을 뚫어놨습니까? 선충이 구멍을 뚫어놨죠.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작물이 역병이 걸려가지고 바짝 말아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역병 걸린 줄 알고 농약사에 뭘 사러 갑니까? 역병약 사러 갑니다. 역병약을 사다가 쫙쫙 뿌립니다. 근데도 15일 있다가 병이 또 와. 그럼 여러분들은 농약사에 가서 따집니다. 네가 준 약 시원찮다. 더 독한 거 없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옛날처럼 독한 약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농약과 농약을 혼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한 개 농약만 안 치잖아. 내성 생겨가지고 막 두 개, 세 개씩 같이 치잖아 지금. 그래도 뭐 죽니 안 죽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안 맞춰져 있다는 거지. 핀트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역병이 나올 수 있어요. 농사하다 보면 역병, 탄저병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뭡니까? 얘네들이 선충입니다. 원인. 농사하다 보면 바이러스, 이파리가 막 찌그러지죠. 막 저 작물이 열매가 막 기형으로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거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원인이 뭡니까? 총체벌레, 온실가령 이런 애들이죠. 농사를 짓는데 뿌리가 안 뻗어. 뿌리가 발근이 안 돼. 뿌리가 안 뻗는다? 시원찮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이거 제가 딱 설명하고 갈 건데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게 높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육이 불량, 안 자라. 뭘 줘도 작물이 뭐 시원찮아. 영양제를 줘도 시원찮고 비료를 줘도 시원찮고 그렇다고 병도 아니야. 벌레도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봐도 모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육이 불량하다. 토양의 pH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농사하시다 보면요, 곰팡이병이라든지 바이러스, 뿌리 안 자라는 거, 작물 생육 불량한 거 이거 다 나옵니다. 이런 건 어느 농가나 다 나옵니다. 근데 원인이 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역병이 걸렸으니까 가서 곰팡이 준제 뿌렸죠. 곰팡이야. 이렇게. 그리고 바이러스. 저는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이고 미생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박사고 이러니까
미생물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인데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근데 농업 쪽에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제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 하이테크가 농업에 나와 있어. 지금 뭐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 약이 있었으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우승 안 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죽인다고 뭐 락스라든지 소독약 뿌립니다. 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뿌리가 밝으니 안 된다. 뿌리 밝으니 안 되는 거. 뿌리가 왜 안 뻗느냐? 토양에 양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염류집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뿌리가 상처 걸려가지고 애들이 안 나오는 건데 거기다가 뿌리가 안 자라면 여러분들은 얘가 뿌리에 양분이 부족한 줄 알고 뿌리 밝은 재, 뿌리 전용 비료를 또 뿌려. 역행하는 거야.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야 지금. 밝은 재 뿌린다. 안 되는 거죠. 태양이 불량하면 여러분 토양의 pH가 산성화가 되면은 산성화가 왜 위험한 거냐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토양이 어떤 양분을 잡아주지 못하고 양분을 완충을 못 시키고 보비력을 그냥 형편없이 떨어뜨립니다.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체액이 불량하면 어디 나가서 자재로 쇼를 치려고 그래. 다. 뭐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고가의 영양제, 어떤 건 막 1리터에 막 50만원씩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뿌리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잡아보세요, 얘네들.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농사하다 보면 역병, 바이러스, 뿌리, 뭐 생애불량 이런 거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원인인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지금 어떻게 돈 좀 버셨어요? 안대희가 유튜브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농사는 못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정말 뭐 의욕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돈이 됩니까 진짜? 제가 귀농귀촌 교육 강사를 서울시에서 귀농귀촌 교육 강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예전에 귀농귀촌 교육 강사 그 포스터가 뭐냐면 1억 분홍의 꿈에 도전하세요 요거였어. 귀농귀촌 그 꼬시는 문구가. 나도 거기 강사인데 내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1억을 벌 수는 있어요. 우리 부부가 열심히 해갖고. 근데 1억이 다 내 거 아니잖아. 뭐 비닐값 줘야지, 뭐 자재값 줘야지, 약값 줘야지, 기름값 내줘야지. 또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 그거 다 주고 나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나마라도 정상적으로 농사가 지어졌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럼 얘네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 유기질 비료라는 게 있고요. 퇴비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양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이런 비료 같은 거 보면 숫자 써 있죠? 4줄 하나 이렇게 숫자 써 있죠? 3개. 이게 뭡니까? NPK 함량이죠. 질소가 4%, P가 2%, 칼륨이 1% 들어있는 비료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농사하다 보면은 처음에 모종을 심지 않습니까? 모종을 심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종에서 이 열매가 이파리가 나오죠. 이파리가 열리는 시기를 우리가 영양생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기를 뭐라 합니까? 생식생장이라고 그러죠. 생식생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비료의 3대 요소가 NPK 맞긴 맞는데 이거 딱 나누죠. 그래가지고 영양생장일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질소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후기로 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는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P하고 K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PK를 갖다가 생식생장용 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고를 때에도 내가 작물이 지금 전반기냐 후반기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0-0-0 이런 거 뭡니까? 질소만 30%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애들은 초기에 뿌립니까? 후반기에 뿌립니까? 초기에 당연히 뿌려야죠. 이거 저번에 제가 화동가 갖고 강의를 했는데 거꾸로 쳤대 지금까지. 이분이 감을 재배하는데 어쩐지 내 감을 안 열리고 이파리만 무성해지더라. 그걸 내 강의 듣고 25년 동안 처음 알았대.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 0-15-15 이런 건 언제 칩니까? 이런 건 후반기 때 치는 겁니다. 만약에 15-15-15 다 똑같이 있다. 이런 비료들은 중반에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유기질 비료는 양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박 비료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퇴비에는 양분이 없습니다.
TV에는 양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유기질비에는 이 양분들을 누가 먹어 다 치웠다?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 과정 중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에는 양분들을 다 돼지똥이든 소똥이든 닭똥이든 이런 유기물들을 미생물이 발효를 옛날에 태비관에 가면 여러분들 미생물을 발효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진 않았지만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막 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퇴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에 뿌리는 걸로 농사의 시작을 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안 하지만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는 양분을 미생물들이 다 먹어 치워가지고 양분이 하나도 없는 걸 퇴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생물이 발효를 하는데 항상 뭐가 나오냐? 발효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가스와 열이 나옵니다. 항상 여기 김치 발효할 때 김치도 발효죠. 김치를 어머니 저기 발효해가지고 김치 담근 다음에 비닐에다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비닐과 응? 돌메다로 팽팽하기 전에 빵빵해지죠. 김치 냉장고에 넣어요. 그러니까 빵빵해지죠. 김치 냉장고 아니고 그냥 열만 난다. 여러분들 발효하면 열 나야 돼. 나요. 옛날 태비가 하면 열 나죠. 미생물은 발효할 때 항상 가스와 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퇴비는 양분이 없는 거라고. 그럼 퇴비는 미생물이 다 먹었다 그랬죠. 이제 양분을 다 먹었다 그래서 퇴비는 미생물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럼 가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죠. 그럼 퇴비 포장할 때 밀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돼요. 밀봉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탭이 밀봉돼 있습니까? 근육 조금 떨어지죠. 군용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네. 그거 왜 틀었습니까? 아직 발효가 덜 거다. 발효가 덜 됐다는 얘기죠. 가스가 만약에 이걸 밀봉을 해버리면 가스 차가지고 빵빵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아직까지 양분이 남아있다. 양분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생물이 아직도 먹을 게 있다. 그 미생물이 아직 발효가 안 된 것들을 토양에 갖다 뿌리면 토양에서 발효가 되겠죠. 그럼 발효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가스가 나오면 벌레가 꼬입니다. 예전에 가면은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똥 누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 뭐가 이렇게 교단이요? 구데기가 교단이죠. 저는 고향이 수원인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수원 옆에 남양이라는 데 사셨거든요. 어렸을 적에 시골 가갖고 막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똥 마려우면 막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화장실 가면은 뭐 녹강에다가 이거 봤잖아, 시골. 아시죠? 그런 데서 했잖아, 다.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하고 오고요. 근데 예전에 보면 어렸을 적에 거기 가서 보면은 밑에 보면 구덩이들이 이렇게 교단인 거야. 통통한 애들이. 그럼 난 어렸을 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파리들은 왜 지 새끼를 저 더러운 똥에다가 넣지? 옆에 보면 잿간 있잖아, 잿간에 냄새도 안 나고 뽀송뽀송한 데다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곤충들은 냄새가 나 가스가 나오면 아 저기에 쉽게 말하면 플랑크톤 미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새끼들이 거다 놓으면 걔네들이 미생물들을 막 먹어가지고 새끼들이 막 이제 무럭무럭 클 수 있다는 거야.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벌레를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완숙된 퇴비를 토양에 뿌리게 되면은 토양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면 거세미 나방이 덤비고 뿌리파리가 덤비고 선충이 덤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퇴비를 디렉다 집어넣고 퇴비에 의해서 가스장애가 나와가지고 벌레가 꼬였는데 이 생각은 못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세미 나방이 있네? 뿌리파리가 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토양에다가 살충제가 다 뿌려야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세미나방 이딴만한 게 막 기어다니는데 그거 작물 뿌리면 걔네들이 뿌리 다 갉아먹을 텐데 거기다 그냥 뿌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살충제 뿌립니다. 토양에 살충제 뿌리게 되면 벌레만 죽습니까? 미생물의 밀도 떨어지겠죠. 미생물의 밀도 떨어지면 토양에는 유기물 분해가 안 됩니다. 유기물 분해가 안 되면은 작물의 성장이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얘는 팔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화학비료에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화학비료 뿌리면 뿌릴수록 토양이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고 막 온실가스 막 나오는 거죠. 그럼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내년도에는 내 토양의 토직, 지력이 나빠졌으니까 퇴비를 더 넣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 악순환을 우리가 뭘로? 미생물로 차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거죠. 미생물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토양이 미생물의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양이 이렇게 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뿌리는요 물에 녹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거를 식물은 흡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학비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를 다 물에 녹죠. 다 물에 녹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양에다가 작물에다가 유기질 비료 넣어주죠. 쌀기어, 볏짚, 뭐 낙엽, 왕겨 이런 거 다 넣어주죠. 유기질 비료. 토양을 비옥하게 하겠다고. 쌀기어나 톱밥이나 볏짚이 물에 녹습니까?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죠. 어떤 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물에 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줘야 돼. 볏짚이 물에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럼 여러분들 볏짚 물에 안 녹 제가 그랬죠. 뿌리는 뭐만 빨아들인다고? 수분만. 물에 녹아야지만 흡수한다 그랬죠. 물에 녹아야지만이 동달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볏짚은 물에 안 녹아. 낙엽도 물에 안 녹아. 그럼 왜 넣어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유기질 비료 여러분들이 넣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질들 물에 안 녹잖아요. 그럼 물에 안 녹는 거 왜 뿌린 겁니까? 빨아먹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미생물 걱정할 때 냉무사가 지금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기질 비료 쌀기어, 톱밥, 볏짚, 낙엽 이런 애들은 뭘로 되어 있느냐 얘네들은 섬유소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섬유소 셀룰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먹는 포도당 있죠. 포도당 아시죠? 포도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 포도당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설탕이라고 그럽니다. 포도당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걸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10개 미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그럽니다.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10,000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 10,000개. 그럼 길게 실처럼 보이죠? 길게 그냥 옷감처럼 옷을 짓는 실처럼 보인다는 이걸 우리가 섬유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섬유소는 포도당이 몇 개 연결되어 있다고? 10,000개. 10,000개가 진주 목걸이처럼 일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유소입니다. 볏짚이 섬유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실처럼 되기 때문에 볏짚 자를 때 어떻게 자르죠? 찢어져 갈라지죠. 갈라지는 겁니다. 톱밥도 나무도 도끼로 빡 패버리면 쫙 갈라지죠. 섬유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볏짚이라고 하는 건 이 포도당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토양에 넣어준 겁니다. 이거를 볏짚 하나에는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30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생물 이런 포도당들이 일렬로 이렇게 쫙쫙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볏짚이란 말이죠. 이게 토양에 들어갔다.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저걸 못 먹어. 왜 못 먹습니까? 포도당끼리 묶여 있거든. 연결되어 있거든. 세다슬로. 그러니까 식물은 화학비료를 집어넣어주면은 2, 3일만 지나도 표가 나죠. 근데 유기질 비료 집어넣어주게 되면 열흘 지나도 표 안 나죠. 안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빨아먹게 하려면 분해시켜. 분해시켜야죠. 누가 분해합니까? 아직 미생물 얘기 나올 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분해하느냐? 효소. 여러분 이거 효소라고 들어보셨죠? 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이거를 자릅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그제서야 식물이 빨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까지 농사 지으시면서 유기질 비료 넣으면서 너무 움직여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유기질 비료 토양에 넣어주고 유기질 비료는 여러분 식물이 못 빨아먹는 겁니다. 근데 유기질 비료를 빨아먹게 하려면 중간에 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효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농사 지으시면서 토양에다가 효소 넣어준 적 있습니까? 매실 효소 이런 거 넣어준 적 있어요? 내가 먹으려고 만들어놨던 거 토양에 양보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농사가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 어? 왜 이러세요 오늘?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효소는 뭐냐면요. 효소는 물질입니다. 물질. 효소는 물질입니다. 미생물하고 효소는 다른 겁니다. 효소는 물질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로 분비해내는 물질을 우리가 통칭을 해가지고 효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사람도 입안에 침 있죠. 침도 효소입니다. 눈물 효소입니다. 땀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외부로 분비해내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는데 미생물마다 분비하는 효소가 다 다릅니다. 미생물마다. 고초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청국장 에는 애들, 유산균, 효모, 뭐 바실러스, EM 다 미생물마다 분비하는 효소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만병통치가 아니라고 절대로 미생물은. 그러면 토양에 이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효소 넣어준 적 없죠? 예. 그럼 효소를 이제 쉽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밭에 가서 뭐 해야 돼? 우리 입안에 뭐 있다 그랬어? 침이 뭐라 그랬어? 효소라 그랬죠? 그럼 밭에 가서 뭐 해야 돼? 오줌 싸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침 뱉으란 말이에요. 시간 있을 때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침 아밀라제라고 그래갖고 효소라고 배웠잖아요. 농사 어렵지 않아요.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해? 너 가서 뭐 해고 와라? 침 뱉고 와라. 이거죠. 저는 이걸 알잖아요. 저는 이제 유교학을 했으니까. 저는 시골 가면 외양간에 가면 소 있죠. 소가 보면 이 쇠죽 염을 먹으면서 뭘 흘려? 침 질질 흘리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침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뭡니까? 효소인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된 걸? 양동이에 받아다가 쫙 뿌려줘야 되는 거지. 이게 효소. 여러분 효소는 이거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효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효소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소는 이 큰 물질을 잘게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효소거든요. 근데 효소는요 하나밖에 못 잘라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을 자르는 효소가 있어요. 걔는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 효소. 전분을 자르는 효소는 전분 분해 효소. 알코올을 자르는 놈은 알코올 분해 효소. 지방을 자르는 효소는 지방 분해 효소. 섬유소를 자르는 애들은 섬유소 분해 효소. 키틴을 자르는 애들은 키틴 분해 효소. 근데 키틴 자르는 놈이 단백질 자른다 못합니다. 키틴 자르는 효소는 키틴만 자릅니다. 단백질 자르는 놈은 뭐만 잘라? 단백질만 자릅니다. 섬유소 자르는 놈은 섬유소만 자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입안에는 침은 뭐야? 얘는 전분을 자르는 효소입니다. 쌀 전분을 자르는 효소라고. 우리 밭에 쌀 있어 없어? 밭에 없죠. 맨 그냥 뿌리 썩은 거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럼 침 뱉어봐요? 소용없네. 소용없어요. 침이라고 쓰신 분들 지우세요. 오늘의 키포인트. 농사의 기본은 침이었구나. 침제가 뻥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침 뱉다. 나 침 말라는데 어떡하냐 뭐 이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침은 뻥인데 효소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들 생명체잖아. 생명체가 외부로 분비하는 물질이 효소입니다. 그런데 키틴, 선충이죠. 선충의 껍데기가 선충의 껍데기가 뭘로 되어 있냐? 아까 그 뱀같이 징그러운 애들 그 껍데기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게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틴이라고 하는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 미생물들 중에 키틴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겠죠? 다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건 희귀하다고. 키틴을 녹이는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면 백강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미생물들이 키틴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토양에 있는 거세미 나방이라든지 선충이라든지 얘네들이 센터에서 나눠주는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얘네들은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물질이 뭐 한다고요? 키틴을 녹인다고. 그럼 키틴을 녹이게 되면 선충이 껍데기가 뭘로 되어 있다고? 키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선충이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납니다. 그 큰 아나콘다 같은 애들이 상처가 딱 납니다. 그러면 선충이 상처 난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선충이 상처가 나는데도 계속 토양을 막 비집고 다닐 거 아닙니까? 아까 보셨죠? 움직이는 거 엄청나게 활발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막 움직이고 다닌다고. 그럼 토양에 미생물 있어 없어요? 있어요. 미생물 있죠. 그런 애들이 상처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나는데 내가 칼로 베었어. 칼로 베는데 소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꾸정물 만지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덧나겠죠. 그래도 병원 안 가고 그냥 그래도 계속 그냥 더러운 거 만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썩겠죠. 썩은 거 그러다가 그래도 병원 안 가고 소독 안 하면 나중에 열나고 그러다 죽겠죠. 선충을 센터에서 나눠주는 미생물이 선충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선충의 표피에 데미지를 냅니다. 그러면 이놈이 데미지 난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런 균도 옮고 이런 균도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사멸되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우리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미생물들 중에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 농사하시면서 그 식물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식물 호르몬 뭐 지베렐린, 옥신, 사이토카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미생물들 중에
이 호르몬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미생물들 중에 이 동그랗게 아주 동그랗거나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미완 한 80% 정도 만들어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미생물들 중에.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이 요 정도 아까 이제 저기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미생물들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호르몬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애들이 쉽진 않아요. 그걸 찾아냈어요. 부역 관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역 관내를 300개의 시료를 떴어요. 그래서 300개 시료를 떠가지고 부역 관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분리한 다음에 DNA 분석을 다 했어요. 왜냐면 병원균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DNA 동정을 다 해가지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건 써도 되는 균이냐 안 되는 균이냐 그래가지고 유산균을 찾아냈어요. 그건 부역균만에 특화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부역균 특허 미생물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팀장님? 과장님. 4개 저희가 저기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을 드릴 건데 그게 기대가 되는 게 왜 기대가 되느냐? 얘네들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돼요. 천연 호르몬이죠. 그러면은 식물체가 얘네들이 분비하는 걸 식물체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자기네는 이제 몇 프로 일만 하면 돼? 20% 일만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식물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식물 호르몬을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0부터 100까지 가려면은 호르몬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에너지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80에서 시작을 해버려. 이 식물들은 메론은.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가 세이브 남습니다. 그죠? 그럼 남는 에너지 가지고 뭘 합니까?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죽이는 면역력 발동을 시키는 거고 당도를 올리는 거고 과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뭐 과를 크게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 그걸 우리가 통칭을 해가지고 2차 대사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생물은 얘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뭘로 분별하느냐? 미생물이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을 분비하는 물질이 뭐냐? 2차 대사산물. 아까 이제 효소가 다 다르다고. 미생물마다 분비하는 효소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부여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거는 이제 호르몬 전구체 만드는 거하고 키틴 분해하는 미생물. 요걸 배양을 해가지고 고밀도로 배양을 해갖고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떠가지고 가자. 여기는 이제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제 되게 순수하게 배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통이 약간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럼 더러운 애들은 뭐냐? 기존에 있던 애들은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우점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깨끗하게 닦지 않고 이걸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효과가 100%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뭐 소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통을 청소해가지고 받아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거든. 미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야.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내려면. 그리고 미생물은 이 미생물 희석배수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에서 아마 이제 여기 최소한 보면 10의 7승 이상, 최소한 10의 7승 이상이 아마 이제 나갈 겁니다. 배양 밀도가. 그리고 부여군은 아마 이제 여기 배양 밀도 높이기 위해서 그 배지가 달라요. 여기서 쓰는 배지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그럼 그 배지를 가지고 할 건데 500배 정도 희석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합니다. 500배. 그리고 이거를 자주 그냥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자주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염. 우리가 기껏해갖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분리했는데 그걸 오염된 데다가 넣어버려갖고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희석배수도 1000배까지는 너무 좀 세고 한 500배, 한 400배, 500배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토착 미생물들은 여기 살던 놈들이에요 원래. 그죠? 여기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지네 동네 자기 전문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바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별 어려움 없이 정착을 합니다. 근데 뭐 EM 같이 외부에서 온 거, 섭두 같이 미국에서 온 미생물들 이런 애들은 우리 요즘 애들 보면 이제 종 다양성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자원을 막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근데 막 EM이라든지 일본 유래 미생물을 막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외부에서 그냥 수입해다가 쓰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토착 미생물을 활용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어요. 이거를
최초로 여기가 이제 깨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여에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 지자체는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족보가 없는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얘가 효소를 뭘 분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제가 전에 군수님한테 그걸 연구비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는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좀 이런 좋은 어떤 사례들은 전파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그러면 그 키틴 미생물을 줘서 키틴이 그 선충에 키틴 부분을 녹여서 상처를 냈을 때 한 2, 3일 있다가 살충제를 뿌려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더 효과가 더 좋겠죠. 그리고 선충은요. 선충은 여러분들 이게 토양 표면에서 1m까지 있습니다. 선충은 1m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충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선충 눈에 보이면은 여기 귀농 아무도 못 합니다. 그 징그러운 거 이거. 근데 선충이 그 1m까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선충에 대해서 한계냐, 야들이 뿌리는 것도 한계냐. 여러분들 선충약 갖다 뿌리게 되면은 로타리 칠 거 아닙니까? 로타리 얼마 칩니까? 20에서 30. 한 20cm 들어가죠. 20cm. 그럼 20cm까지 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충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20cm 안에 있는 선충들은 죽습니다. 접촉이 됐으니까. 근데 선충은 제가 1m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뭐 20cm 여기서만 노는 게 아니잖아. 뿌리가 뻗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대로. 그러니까 토양 선충은 제일 좋은 거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을 넣어주되 깊숙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깊숙이 넣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오전 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농사하시다가 이게 뭐 농사하시다가 이게 작물이 이게 낮에는 좀 시들시들해졌다가 좀 오후 되면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죽어버리면은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시름시름 가는 거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토양을 떠갖고 오세요. 토양을 뜨되 어떻게 뜨느냐? 뿌리를 그냥 뽑아. 뿌리를 뽑으면 이제 뿌리째 흙째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비닐에 담아 그냥 빵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이제 센터에 저 유영재 선생님을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유영재 선생님이 선충 분석을 딱 해갖고 기생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염류입니다. 아니면 토양이 산성합니다. 이걸 딱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농사가 그나마 살지. 이거 뭐 해가지고 이 제품 써보고 저 제품 써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토양 분석을 하시고 제가 오늘 원래는 시간이 지금 5가지 이제 토양의 pH하고 전기전도도 가지고 미생물하고 연관을 딱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력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토양 그래서 내가 농사 그래서 안 됐구나를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제가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저 들깨가 거의 다 됐을 때 그냥 시들시들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더니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말라서 죽고 있고 그게 바로 선충 때문인가요? 예전에는 선충이 제가 98년도부터 선충을 연구를 해왔는데 옛날에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선충이요 뿌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뿌리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양분을 쭉쭉 먹다 보니까 거기 혹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선충 피해 하면은 딱 뿌리 뽑아보면 혹이 생긴 거를 우리는 선충 피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 근데 요즘 선충은 아까 말씀드렸죠. 쭉 받고 쭉쭉 양분을 빨아먹으면 배부르면 침 빼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뿌리 썩이 선충, 뭐 시스트 선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게 뭐냐면 토마토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메론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연작을 많이 했다. 근데 작물 수확이 소출이 시원찮다. 그러면은 토양 분석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제가 이거 미생물 분석을 합니다. 그 토양은 미생물 분석을 딱 해갖고 토양의 미생물상을 쫙 봐요. 이렇게 미생물상이 어떤지 그리고 선충 분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여러분 토양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농사짓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퇴비 있죠. 퇴비를 뿌리는 게 제일 좋은데 퇴비를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냄새나는 퇴비 말고 우리나라 퇴비장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퇴비의 철학을 가지고 퇴비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전국에 퇴비장 가면
우리나라 TV장이 여러분들 TV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유기질비로 그 돼지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발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TV죠. 그럼 그 TV장이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 그냥 받을까? TV장들이? 우리 TV장에 음식물 버리세요. 대전시에다 요청해갖고 시장님 우리 TV장에다가 넓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우리 TV장에 버리세요. 안 그럽니다. TV를 음식물 쓰레기를 1톤에 얼마씩 받습니까? 1톤에 한 10만 원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받을 때마다 원래 더 받는데 이거저거 다 운송비 다 제하고 나면 한 10만 원, 8만 원 받습니다. 그럼 하루에 100톤이면 얼마예요? 800만 원, 1000만 원이죠. 하루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톱밥이랑 버무려 가지고 싸놓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또 버무려 싸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내 TV장에 그 사이트가 이제 저 공간이 첩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에다가 전화해서 내일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합니까? 하루에 얼마인데? 하루에 800만 원 현금인데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돌을 짊어지고 내가 물에 빠지지?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받아야 되는데 내 사이트에 적은 없어. 이제 따놓을 장소가 없어. 어떡합니까 그럼? 완수가 안 돼 TV 그냥 팔아버려요. 화나신 거 아니죠? 그러면 그나마 아직 여기 제일 먼저 맞았던 거 빼야죠. 근데 이거 발효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이거 포장해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 포장지에다 양심적으로 우리 거는 좀 미숙이 됐기 때문에 후발효를 하십시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구멍만 떨어져. 풍년을 약속합니다. 이런 거 써놓잖아. 여러분들의 지력을 향상하는 걸 책임져요. 이런 좋은 얘기 다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미완수된 퇴비를 여러분들이 계속 토양에 계속 쓰다 보니까 여러분 토양에 고자리파리가 덤비고 뿌리파리가 덤비고 거세미나방, 선충 막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퇴비의 가장 마지막 단계, 아까 제가 퇴비는 양분이 없는 거라 그랬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우점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뭐냐? 걔가 방성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방성균. 이걸 이제 우리가 스트레토마이세스라고 합니다. 방성균. 세균인데 겉보기는 곰팡이처럼 생겼어요. 세포 구조는 세균인데. 근데 이 방성균이 치틴을 분해하는 데 왔답니다. 얘네들이. 근데 방성균은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방성균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냐? 흙냄새가 납니다. 흙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양에 딱 흙을 떠서 맡았을 때 흙냄새가 나면 아, 내 토양에 방성균이 있구나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설 하우스 가보면은 흙냄새가 아니라 막 어떤 데는 시궁창 냄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가면 낙엽 떨어진 거 낙엽 밑에 보면 이제 걷어내고 그 낙엽 그 하얗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시커멓게 썩은 거 거기 냄새를 맡아보면 거기에 흙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 옛날에 그 부엽토라 해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갖다 뿌렸던 거예요. 밭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번거롭기도 하고 안 하죠. 그런데 토양에 그 완숙이 된 퇴비, 가장 완숙이 된 퇴비에 그 방성균이 우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청에서 나온 그 퇴비 그 기준에 보면은 방성균이 우점한 퇴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방성균 우점한 퇴비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협에서 유박 TV를 사서 2만 얼마씩 샀는데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부숙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냄새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썼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퇴비를 만들 때 그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촉촉촉 쌓아가지고 옛날에 집집마다 퇴비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띄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년 3, 4월에 되면은 퇴비 갖다가 이제 땅에 갖다 뿌리는 걸로 농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퇴비엔 양분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퇴비만 뿌리게 되면 양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농사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 뭐 갖다 뿌렸어? 골골마다. 똥 갖다 뿌렸죠. 똥찌개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똥 갖다 쫙 뿌려가지고 말이야. 소 팔고 밥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서울로 다 보냈더니 또 다시 귀농귀촌하겠다고 또 기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죠. 퇴비는 양분이 없는 거라 그랬죠. 퇴비는 없는 양분이 없는 건데 우리가 똥을 뿌릴 때 골골에다 뿌렸다고. 골골에다가.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장문에다 뿌리지 않고 이 골에다 뿌렸다고. 그럼 왜 골에다 뿌립니까? 유기질은 여기 들어가면 가스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고래다 뿌린 게 힘을 흡수해갖고 토양으로 흡수가 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보면은 저기 어디야? 쿠바가 뭐 유기농업에 뭐 저기 뭐 산실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거기 가는데 쿠바를 가봐야 그거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거야. 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유기농업은 최고야.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지금 농사하시죠? 그죠? 네. 농사하는 그 토양 몇 년 동안 농사 지은 토양입니까? 저는 한 5년 정도. 그 전에 누가 농사 지었습니까? 다른 분이 졌어요. 그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농사 그 땅이 조선시대 때 농사 짓던 땅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졌죠? 고려시대 때 농사 짓던 땅입니까? 아닙니까? 지었죠? 그럼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부터 농사 지었으면 지금까지 그 땅 1년이라도 쉬게 한 적 있었어 우리가? 없었죠? 그럼 우리 몇백 년 연작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작 휴경이 어딨어. 논둑에다까지 그냥 콩 심어가지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거 500년 연작한 토양이야. 그럼 그 토양에 양분이 남아있겠냐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놀래는 거지. 아니 미국이나 유럽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연작 휴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올해는 여기 농사 짓고 그다음에 여기 농사 짓고 이러잖아. 그리고 걔네들은 또 뭐 자꾸 바꿔짓기도 하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음성 가면 뭐만 재배합니까? 고추만 죽어라. 성주 가면 뭐만? 참외만. 여기 세도 가면 토마토만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마토만 이제까지 최소 50년은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한 해도 안 쉬고. 그러면 그 토양의 양분이 벌써 고갈돼도 훨씬 전에 고갈됐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500년 이상을 연작을 해도 끄떡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뭘만 만들었어요? 다. TV를 직접 만들었잖아. 만들어갖고 썼잖아. 다. 근데 요즘 들어갖고 우리가 TV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도저히 병 때문에 농사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액재배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양액재배 아시죠? 인위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흙에서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인간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제 좀 작물 생기지 말았고 비료지 말았고 뭐 토양지 말았다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막 자꾸 이걸 지배하려고 뭐 병을 갖다가 막 멸망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를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하고 순응을 해야 되고 조화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직까지 존재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환경을 망가뜨려 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농업이 지금 크게 그 몫을 하고 있다고. 남해안에 적조 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뿌렸던 비료가 지금 남해안으로 기어 내려가갖고도 적조가 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안 되겠다. 환경하고도 상충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미생물 배양 보급 사업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미로 한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미생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생물을 자꾸 효과 없는 미생물들을 족보도 없는 미생물들을 그냥 배양해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거지. 기술센터에 가면 그 얼마나 그 고가의 장비들 그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장비들 배양했는데 그 좋은 장비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족보 있는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미생물들 배양해서 나눠주고 얘가 배양이 잘 되는지도 모르고 또 2차 대사물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냥 나눠주니까 공짜니까 쓰긴 쓰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원래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부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에 희망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부여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 미생물 유효 기간이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예?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얘기하면요. 미생물이 몇 마리 들어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0의 6승, 10의 7승을 얘기하는데 물론 미생물 밀도 중요합니다. 밀도 중요합니다. 쪽수 중요하다고 쪽수.
그 여러분들 이게 밭이 있는데요. 여기 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밭 100평이 있고 여기 100평 있어요. 100평이 있어. 여기는 한 명이 와서 일을 하려래. 여기는 100명이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 여기는 A 토양, B 토양. 예? A 토양이 지금 한 명이 일을 하려고 해. 100평인데 B 토양은 100명이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느 토양이 일이 더 빨리 끝나고 훨씬 더 수월하겠어요? 네? B가 수월하겠어요? 예. 한 명보다 100명이 낫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 100명은 유치원생이야. 여기 한 명은 베테랑 농민이야. 한 명이 그럼 A가 좋아, B가 좋아? A가 좋아요. 근데 밀도에 연연하지 말란 얘기예요. 100명도 사람이죠. 아이들도 사람이죠. 아이들도 쪽수로 100명입니다. 여기 농민, 베테랑 농민도 한 명입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미생물 좋습니다. 근데 미생물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냐? 효소를 분비하는 애들이냐? 효소를 왕성하게 분비할 수 있는 애들이냐? 얘네가 거기 들어가갖고 토양에 들어가서 적응해갖고 막 나와가지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애들이냐? 아니면 들어가갖고 이제까지 곱게 자란 놈이기 때문에 고기 내서 움츠리고 있는 놈이냐? 이걸 따져야지. 그러니까 토착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생물들은요, 미생물의 밀도도 중요하지만 그랬죠. 제가 외부로 분비한 물질이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죠. 물질이잖아, 물질. 네. 물질이 그게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그게 썩 없어집니까? 소금물이 2달 지난다고 소금물이 그 소금기가 빠집니까? 2차 생성물은 그렇다 치고 그 미생물 자체는 수명이 있지 않느냐. 그 미생물은 보통 한 달 내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미생물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 때문에, 오염 때문에. 아니 여기까지 난척이 지금 저 우리가 지금 이저 뭐야 나눠준 거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미생물들이 여기서 선제적으로 나와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나눠져요? 예? 언제부터? 빨리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나눠져요? 충청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급해? 여기 부여는요 그동안 저희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종균이라든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되게 꽤 됐죠. 저희가 여기 와서 구틀의 농업대학 와가지고 한 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는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토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한 거고 아마 이게 이제 12월부터 아마 이거를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야 미생물이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진짜로. 미생물이 진짜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니까. 아니 보관할 때요. 그럼 좋은 창고에다 보관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창고로 보관하면 더 낫죠. 이왕이면. 그리고 30도에 배양한다고 했는데 저온 창고보다는 그러면 따뜻한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 여러분들 미생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이제 토착 미생물이니까 얘들 30도에서 배양을 딱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던 대로 도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30도에서 배양하던 놈을 4도씨에 넣어놨어요. 그럼 얘가 어떨까? 거의 죽다시피 하죠. 아니 죽진 않아요. 아니, 거의- 움츠러들어. 거의 죽다시피. 움츠러들겠죠. 움츠러들다가 뿌리면 또 그때 가서 또 기지개 피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인터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배양하자마자 빨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생물들. 그리고 프레시한 상태로 쓰는 게. 그럼 겨울에 뿌려도 괜찮은 거예요? 겨울에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미생물들 중에 여러분들 미생물 중에 또 다 달라요. 이제 그 유산균이 있고 효모가 있는데 고초균이라고 있어요. 고초균, 바실러스. 바실러스라고 하는 미생물들은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얘들은 포자라는 걸 만들어내요. 포자. 포자는 100도씨 올라가도 안 죽고 얼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좋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고초균은 겨울에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왕대추 농사를 짓는데요. 어디요? 대추, 왕대추요. 아 왕대추 예. 네, 왕대추 농사를 짓는데 그 바람에 이걸 부리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버리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 관주로 그걸 주는데 거기다가 혹시 토착 미생물을 넣어도 괜찮을지요? 예, 발효. 근데 그거는 토착 미생물을 센터에서 나눠진 미생물 그 욕심을 내세요. 한 개만 뿌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넣으시고 자 그리고요 발효시키신다 그랬잖아요. 발효의 관건은 뭐냐면은 발효의 관건 탄소하고 질소의 비율입니다. 항상 탄소와 질소. 그래서 탄질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발효할 때 미생물을 안 넣어도 발효는 됩니다.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 토착 미생물이라는 게 거기가
우리가 넣으면은 좀 나서는지 그러니까 너나 많아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 그것이 알고 싶으세요? 너나 마나는 아니죠. 아니 그래서 토착 미생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여기 센터에 있는 미생물들 다 넣을 거예요. 다. 그런데 다 넣는 것도 중요한데 대추 가지고 저기 발효시키실 거죠? 예예. 대추는요 탄소하고 질소이면 탄소 쪽입니다. 그럼 질소가 필요합니다. 질소가 필요하면은 질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저 발식인자에다가 tip스를 해야 합니까? 질소 그 액비통에다가 예예. 저기 대추를 집어넣고 예. 그 저기 이제 토착 미생물 넣고 예. 미원 있죠 미원 미원. 예. 미원을 갖다가 한 100g만 넣어주세요. 미원이 넣어봤습니다. 예? 미원은 넣어서 써봤습니다. 예 미원을 뭐, 미생물만 미원이 뭐냐 우리는 미원인데 미원이 엄밀히 따지면 아미노산 조미료거든. 예. 아미노산마다 질소가 다 붙어 있거든. 아미노산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미생물 식물을 생육할 때 생육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 그랬죠. 전반기에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미원을 이제 쓰는 분들이 있다고. 옛날에는 일본 가면 여러분들 일본 가면 그 옛날에 뭐 아지노모토 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뿌렸던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아지노모토 이제 농법이다 얘기를 했는데 미원이라는 거지. 근데 미원이 보면 아미노산이잖아. 여러분들 미원 아미노산 시중에 여러분들이 아미노산 그 순수하게 98%짜리 그거 비쌉니다. 우리 실험실은 더 비싸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발효할 때 질소원으로 넣어주라는 거지. 예. 아니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제일 싸요 그게 미원이. 그게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 500 가라에다가 그게 넣는데 예. 실수를 뭐 얼마 정도 넣어야 하나? 뭐 1kg만 넣어주세요. 1kg. 1kg. 예. 예. 미원 그거 500g짜리가 있던데요. 근데 그걸 하나씩 바로 껐었는데. 500g짜리는 2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아니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끝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바쁘신 중에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 강의를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토양을 잇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토양 분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농업대학에 와서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그때 와갖고 또 세세하게 와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많이 오셨고 우리 박수현 우리 선생님도 끝까지 강의를 들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 김민수 의원님도 오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내년 한 해도요. 기운을 용의 기운을 잘 받으셔가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제가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